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해축팬 315화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를 해드린 대로 경기 리뷰만 좀 짧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부에 뭐 경기 저희 아시안컵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1부에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2부를 빠르게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예준이가 준비했으니까 선발하는 애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선 맨유는 부상 그리고 대륙컵 차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서 8명이 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완비사카가 레프트백으로 출전하는 등 스쿼드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선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스쿼드의 뎁스 자체는 얇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카세미로가 벤치에 앉았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오나나 선수가 네네네. 아직 네이션스컵에 안 가고 남아있던데 맞아요. 듣는 바로는 아마 이 경기 끝나고 그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경기 끝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제가 알기로 경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나나는 한 경기 치르고 바로 날아가서 경기를 치를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아마 오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요즘 맨유 상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완비사카 갑자기 왼쪽으로 나왔다. 이거 빼고는 그냥 우리가 보던 요즘 맨유 보던 그 맞습니다. 라인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토트넘은 여기서 한술 더 떴죠. 손흥민 등의 주요 선수들을 포함해서 부상, 대륙컵 차출로 빠지는 인원이 총 10명 가량 되었습니다. 반더벤 로메로가 수비 라인을 꾸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쿨루셰프스키도 이 경기에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트넘은 맨유보다 더한 좀 스쿼드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적생이 2명 있었죠. 드라구신 선수는 이날 벤치에 앉았고 베르너는 바로 선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 수비 라인 위쪽은 진짜 거의 2군에 가깝다고 볼 정도로 진짜 제대로 된 라인업을 구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는. 맞습니다. 살펴볼 것도 호이비에르가 6번에 쓰고 벤탄쿠르와 스키비, 메짤라를 구성하는 등 좀 전체적인 스쿼드 운용이 역시 제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이 경기에서 데뷔를 치렀는데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차출되는 선수가 많고 맞습니다. 부상 선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야 먼저 나가. 힐보단 나았겠지. 그쵸, 이런 그쵸, 거. 맞아요. 힐보단 낫겠지. 후반전에 힐이 들어왔는데 힐보단 낫더라고요. 네, 그러면 경기 리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팀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임 플랜을 이번 경기에서도 유도했습니다. 토트넘의 풀타임 스탯을 먼저 살펴보면 점유율이 64%, 슈팅이 16개, XG 값이 1.36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경기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공을 잡고 주도하는 경기 양상이 펼쳐졌음을 알 수 있겠죠. 일단은 토트넘 기본적인 컨셉이 그거기도 한데 OT 원정에서 이런 스탯을 뽑아냈다는 거는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게임이 잘 흘러갔다라고 봐도 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트넘은 점유율에 비해서 저는 경기력이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로는 손흥민, 메디슨, 로셀소, 쿨루셰프스키까지 이 선에서 창의력을 불어넣어줄 만한 선수들이 사실상 전멸했다시피 했고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이비에르를 피보테로 활용하고 스피카, 벤탄쿠르를 메짤라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플랜 유지하지만 그런 창의성 같은 거는 전술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라인업 변화에 따른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조금 답답한 모습 그런 건 나온 것 같아요. 잇몸으로 네. 때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맨유는 이날 좀 중앙을 틀어막는 수비 라인을 구축을 했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양쪽 윙 쪽에서의 좀 공격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토트넘인데 사실 오늘 좀 아쉬움으로 꼽히는 부분이 이 양쪽 측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우측 공격은 존슨, 벤탄쿠르, 포로가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 여기서 벤탄쿠르는 패스워크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존슨과 포로 역시 굉장히 빠른 가졌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선 꽤나 부담스러운 라인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터나우 감독은 대인 수비에 능한 완비사카를 왼쪽에 배치함으로써 이 선수들을 좀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벤탄쿠르가 좀 들어온 거 빼고는 그냥 어차피 존슨이랑 폴은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호흡적인 문제나 그런 맞아요. 면은 없어 보였는데 근데 다만 이 존슨이라는 선수 자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잘 긁히는 날에는 잘 긁히는데 좀 안 풀리는 날에는 그쵸. 이번 경기처럼 좀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복이 경기가 조금, 네. 토트넘에 온 이후로 좀 최저점이었던 것 맞아 맞아 맞아. 좀 진짜. 빠른 발로 어떻게 돌파를 했는데 크로스를 이상하게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크로스를 뒤쪽으로 줘야 되는데 앞쪽으로 너무 세게 줘서 그쵸. 스로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존슨의 활약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뒤에서 언급할 포로 역시 좀 공격보다는 수비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되어 있던 경기였기 때문에 좀 오른쪽 공격에서 많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쪽에 있는 좌측 공격을 구성한 베르너, 스킵, 우도기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선수의 호흡도 저는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맞을 수가 없죠. 그렇죠. 베르너하고 처음 베르너가 온 지 하는데. 일주일이 안 네. 됐잖아요. 그리고 스킵도 이렇게 호흡을 많이 맞춰본 적이 없을 테고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스킵을 조금 주목해보고 싶었는데 물론 이날 스킵은 저는 메잘라로 뛰었던 경기들 중에서는 꽤나 괜찮았던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스킵의 포지셔닝 내지는 능력치에 대한 좀 언급을 하고 싶었거든요. 스킵이 뭐 앞서 말씀드린 다른 2선 자원들에 비해서 뭐 창의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드리블이나 중거리 슈팅 같은 옵션이 있는 선수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잘라 위치에서는 롤플레이어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스킵이 뭐 빨빨거리면서 압박해주고 공간 창출하고 하더라도 조금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줄 만한 활약은 좀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스키 같은 경우가 뭐 본래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그 메잘라 자리에서 그 역할은 좀 어렵고 맞습니다. 이제 주로 맡았던 역할도 그냥 후반에 들어가서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뭐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처음 선발로 나와서 진짜 메잘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결국 정리하자면 맨유가 노출한 라인 사이 공간이나 측면 공간을 토트넘 선수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물론 여기엔 손흥민,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위협적인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뷔전을 치른 두 선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베르너부터 살펴볼게요. 베르너는 앞서 말씀드린 좌측 공격의 부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날 베르너는 일단 동료들과의 호흡이 아쉬웠고 토트넘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어색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우선 주발이 오른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역습 상황에서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손흥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좀 더 라인에 붙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베르너는 안쪽에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우도기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백패스 선택지만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뭐 확실히 뭐 이 선수 스타일 자체도 그렇고 뭐 그리고 주발이 오른발이라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접고 슈팅 아니 접고 패스 뭐 이런 원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좀 매몰됐던 것 같아요. 일단 첫 경기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딱. 뭐 베르너의 전매 특허 슈팅이 한 2개 정도 나왔는데 물론 그런 상황을 보면 베르너가 좌측에서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는 그런 옵션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는 윙어는 좀 더 측면에 벌려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우도기가 언더래핑 할 때 거기에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스타일인데 이날 베르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좀 템포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르너한테 그것까지 좀 무슨 손흥민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이제 구현해 달라고 하기는 사실 솔직히 그쵸. 좀 양심이 좀 만약 베르너가 뭐 터치라인에 붙었다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위협적일 거라는 생각은 딱히 안 들긴 하죠. 그냥 브라이언 힐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오른발 쓰는 브라이언 힐 정도. 물론 이제 어시스트 하나 기록했어요. 그쵸. 주반전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그거는 이제 앞서 언급드린 아쉬움에 더불어서 벤탄쿠르가 왼쪽 공격에 네. 가담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순간은 맨유가 지공 수비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전환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그런 득점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베르너는 뭐 시스템에 적응한다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베르너 뭐 이상한 슈팅도 있었고 뭐 굉장히 템포를 끊어먹는 것도 있었고 오히려 우독의 앞길을 막는 수비수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래. 근데 역습 장면이나 이럴 때 빠른 발을 이용해서 침투 자체는 그러니까 열심히 맞아요. 침투하고 맞아요. 이런 모습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뭐 우리나라가 뭐 베르너한테 득점을 기대하진 않았으니까 득점이나 뭐 결정적인 뭐 많은 공격 포인트 이런 건 원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역할 본인이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 동료들의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즘 뭐 히스타레이션 폼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뭐 데뷔전에서 어시스트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 얘기가 있죠. 안토니의 공격 포인트를 뛰어넘었다. 바로 90분 만에. 맞아요. 아 스트레스. 놀랍게도 안토니가 이번 경기에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아직도 빵빵 기록하고 있죠. 시즌 빵빵이죠. 끝날 때까지 다음 얘기합시다. 예전에 이제 링가드가 맨유 소속에 있을 때 그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넣었나 그랬었잖아요.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링가드는 좀 유쾌하기라도 하지 안토니는 보면은 짜증도 화가 많이 나요, 내고. 좀 화가. 짜증도 많이 나고 관상이 네, 유쾌하지 않아요. 짜증나는 관상이야. 그렇죠. 뭐 베르너 얘기로 돌아와서 네. 베르너는 일단 저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맞아요. 뭐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이 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뛰면서 의욕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제3자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첼시 저는 베르너를 싫어하지 않기 전지적 때문에 아, 혹시 첼시에서의 베르너를 어떻게 보셨었나요? 그 슈팅만 안 때리면은 공격수인데 슈팅만 안 때리는. 수비한테 수비하지 말라는 거랑 근데 뭐가 차이가 첼시는 뭐 있는지. 스코어러가 없었잖아요. 그러던 상황에 좀 더 아이고. 베르너의 약점이 부각되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토트넘은 어쨌든 히샬리송이나 손흥민이 최근엔 골을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조적인 생각합니다. 옵션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베르너가 놓치는 거로 좀 유명하잖아요. 찬스를.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찬스를 놓치는 거 찬스를 잡아야 놓치지 좋은 움직임을 맞아요, 통해서. 맞아요. 아, 약간 아론 그건 램지가 맞지. 옛날에 그런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잡아야 놓치지. 아예 이제 뭐 찬스를 뭐 자꾸 안토니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안토니는 그런 게 없거든요. 맞아요. 아니 뭐 아쉽게도 뭐 예를 들어 빅찬스 안토니가 미스라는 개념이 잘 안 맞는 안토니가 선수죠. 좀 결정력이 아쉬워서 지금 골을 못 넣고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근데 저는 이 안토니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뭐 근데 형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네. 오프더블도 장점이 없어요. 그 선수는 오프더블도 안 좋고 킥도 떨어져서 그런 찬스가 없는 거라 생각해서 근데 확실히 베르너는 그 본인의 장점은 가지고 있다. 빠르잖아 일단. 네, 열심히 스피드가 뛴다. 빨리니까. 열심히는 뛴다. 맞습니다. 이렇게 베르너 얘기를 해봤고 또 한 명의 이적생 드라구신도 이날 데뷔를 했습니다. 85분에 올리버 스킵과 교체되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뭐 반더벤이랑 로메로와 대체돼서 포백을 이루기보다는 이 선수들과 함께 3백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거는 포스테코글로의 플랜 B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짧기도 했고 오히려 그냥 맨유의 역습을 막거나 세트피스의 옵션을 추가하려는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일단 드라구신 자체가 제노아에서 원래 백스리 시스템 뛰기도 했고 뭐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미드필더진이 거의 초토화된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미드필더 하나 줄이자라는 선택지를 하고 이제 윙백들이 공격력이 좋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경기 막판에 뭔가 이제 맨유가 좀 밀어붙이는 네. 모양새였고 그리고 맨유가 계속해서 이제 맥토미니를 투입을 하면서 제공권 경합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드라구신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드라구신이 확실히 이 높이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세트피스 능력도 좋고. 근데 물론 이 경기에서는 뭐 너무 짧게 뛰어가지고 10분 정도? 그런 장점이나 약점이 다 드러나는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면 뭐 근데 뭐 다음 큰 경기를 실수 안 보자. 했으니까. 네. 빵꾸는 안 났다. 무난했다. 무난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토트넘 마무리하자면 이빨 빠졌잖아요. 토트넘은 대표적으로 손흥민이 빠졌고 메디슨 빠졌고 2선 초토화된 상황에서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이거는 전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포인트들 많이 언급했지만 뭐 코너킥 등의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네.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공에서는 파괴하기 어려워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토트넘은 맨유 원정에서 충분히 수확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히살리숑이 그렇죠. 요즘 계속해서 득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경기도 그 득점이 이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선제골 먹힌 상황에서 따라가는 뭐 득점을 또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히살리숑이 뭐 확실히 스코어러 역할을 해준다면은 뭐 베르너든 뭐 존슨이든 득점이 좀 아쉬워도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쵸. 부분들이. 그리고 확실히 골을 넣으니까 자신감이 올라온 것 같은 게 맞아요, 어제 맞아요. 그 베르너가 첫 번째 슈팅을 때릴 때 그 공간을 히샬루슨이 만들어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움직임도 좋고 연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비둘기도 하고 다시 다시 좀 기세등등하더라고요. 기세등등해. 결국 공격수도 득점이니까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맨유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터너 감독이 주도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의 맨유 게임 플랜은 선수비 후역습이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맨유는 요즘 강팀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빌라전의 네. 후반전 이런 경기가 있겠죠. 그렇죠. 뭐 리버풀전에서는 아예 그냥 뭐 맞습니다. 버스 세우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리산마가 없는 게 조금 크다고 생각해요. 빌드업이 안 된다. 빌드업이 안 된다. 라인을 높이기 좀 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카세미르도 없고. 카세미르도 이제 에반스가 있는데 에반스가 이제 전성기 때 폼은 아니고 지금 그렇죠. 노화된 선수니까 그렇죠. 사실 35, 36 이렇게 된 선수한테 너 뒷공간 강하란데 이거 다 막아 이러긴 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렇죠. 뭐 센터백의 부분이거든요. 에반스, 삼선의 에릭센 이런 에릭센, 선수들은 네. 역습 제어에 상당히 취약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라인을 무리하게 높이기보다는 좀 더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자 했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뭔가 포스테코글루는 타협을 안 하는데 네. 근데 터나는 그래도 이젠 좀 타협을 하는 느낌. 이제 목숨줄 조여오니까 타협을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승점이라 따자. 맞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축구의 본질은 땅 따먹기거든요. 그냥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공격은 넓게 하고 수비는 좀 좁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잘했던 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모로코 이런 팀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날 저는 맨유가 초반에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직력이 여기서 뒷받침이 된다? 그럼 저는 모로코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축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클럽 팀인데. 왜냐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너무나도 잘 뿌려주는 그쵸, 선수고 잘하죠. 공격진도 뭐 워낙에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축구에서도 장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뭐 마냥 뭐 뻥축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기는 리버풀전과는 맞아요. 다르게. 그렇죠. 맞아요.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다이렉트 패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이날 맨유는 최전방의 호일룬, 브루노가 상대 빌드업을 견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4-4-2 형태의 지역 방어를 우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을 틀어막으면서 측면 공간을 내줬지만 앞서 말했듯이 토트넘의 측면 공격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버티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때 레시포드와 가르나초가 토트넘의 측면 뒷공간을 오히려 공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에릭센이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역습을 시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레시포드가 특히 포로와의 속도전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했거든요. 물론 지용이 형은 레시포드의 경기력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보였지만 저는 이 속도전에서만큼은 레시포드가 확실히 우위를 점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포로의 수비 부담을 가중시킨 점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좀 빠른 선수들도 공격진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협적으로 좀 잘 발휘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뭐 맨유 공격진들은 그 내려앉은 수비는 뚫을 수 없고 라인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팀한테는 좀 그래도 맞아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최근 축구를 보면. 근데 확실히 레시포드, 호일룬, 가르나초 세 선수 모두 스피드가 이제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그 좀 주요했던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의 맨유가 점유율이 37%였고요. 슈팅이 6개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2골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맨유의 전반기 공격진 절대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되게 결정력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많이 노출됐던 공격진이기 때문에. 근데 이날은 호일룬이 최근 좋은 기세를 이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레시포드도 구석으로 잘 깔아차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맨유의 결정력이 오히려 이런 선수비 후역습에서 빛을 발한 게 아닌가라는 전반전이었습니다. 확실히 뭐 테나가 준비를 잘 했다? 네, 네. 전반전은 저는 참 준비 잘했다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완비사카 왼쪽 기용한 것도 괜찮았다고 네, 생각이 맞아요, 들고 맞아요. 역습을 상대 뒷공간을 노렸던 것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도지가 올라오는 비율이 높으니까 달로를 통해서 좀 공격을 전개하려던 시도도 뭐 딱히 기억나는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맞아요.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일단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동점을 허용한 것이 상당히 뼈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터너 감독의 표정이 비춰졌는데 조금 약간 어벙벙한 느낌? 벌써 뭐 먹혔어? 거의 1분 만에 벌써? 먹히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들어왔는데 먹혔더라고요. 맞아요. 못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후반전에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맥토미니를 후반전에 투입을 하면서 세트피스나 압박에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려는 모습도 있었지만 후반전 역시 점유율은 35%에 그쳤고 오히려 공격진이 지치면서 호일룬의 압박 강도도 떨어졌고 레시포드 자꾸 골라인으로 드리블 치고 이런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별다른 모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토트넘이 후반전은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맨유가 전반전은 이겼는데 이제 토트넘이 뒤에서 이제 로메로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구성을 하면서 맞아요. 상대 아니, 잘하더라고. 공격진의 그런
체력 고갈을 유도를 했고 음. 그게 이제 후반전에 성공적으로 들어맞으면서 토트넘이 좀 후반전을 지배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토트넘은 이제 골 결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거죠 후반전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반전은 맨유, 후반전은 토트넘이 차지했던 경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최종 점유율은 맨유 36%였고요. 슈팅 9개, 유슈팅 2개에 XG값 0.84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2골을 넣은 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올드 트래포드에서 주전 다 빠진 토트넘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거는 분명 아쉬움으로 남을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리버풀 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맨유가 이런 강팀들의 상대로 무승부를 따는 거는 좋은 일이나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나 과연 이렇게 무승부를 따는 게 맨유라는 팀에 있어서 맞는 방향성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혹시 이번 네. 경기 누가 더 아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 당연히 맨유가 아쉬워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음. 뭐 토트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진짜 수비 라인 빼고는 사실 거의 다 빠졌죠. 2군인 수준이라서 맨유가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토트넘보다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고 홈인데 2대2로 무승부한 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숨만 나오는 한숨만. 이게 한숨만 나오는 게 근데 사실 저는 어제 레시포드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레시포드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욕을 쏟아냈거든요. 맨유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축구를 봤는데 저는 레시포드 선수가 만약에 지난 시즌에 레시포드였다? 헤트트릭도 가능했다 나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솔직히 첫 번째 골도 호일룬이 터트린 첫 번째 골도 레시포드가 마무리를 했어야 됐어. 그게 맞아. 어거지로 그냥 호일룬 발 앞에 떨어져서 그 차서 들어간 거지. 사실 레시포드가 마무리했어야 되는 거고 왼쪽에서 1대1 찬스 그리고 수비수랑 1대1로 마주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계속 헛짓거리를 하면서 이상한 드리블 하고 맞아요. 골라인으로 드리블하고 네. 뭐 이런 두번 식의 나갔어요, 진짜. 이런 번 식의 정도. 말도 안 되는 폼을 보여줘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이 라인을 높였기에 레시포드가 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레시포드의 폼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여전히. 그래서 좀 분발이 촉구될 것 같고 한 시즌 만에 대체 그 정말 특히 1, 2월 이때 진짜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1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레시포드가 가장 아쉬웠던 게 뭐 골을 기록한 건 당연히 잘한 일이지만 기록을 보니까 기회 창출이 빵이에요. 높은 록쭉 받아먹기만 한 거죠. 근데 그걸 다 뱉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서 뭐 1대1 수비가 1대1 있으면 뭐 패스를 잘 넣어서 기회 창출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이거 안 슈팅도 되고.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슈팅으로 이어갈지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이 공간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공간이 이게 엄청 있어. 광활하게 있어. 강하게 근데 이제 수비수랑 이렇게 마주치잖아. 갑자기 속도가 줄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뺏기거나 이상한 데로 드리블 치거나 아니면 뭐 백패스 그런 식으로. 주고 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이 경기는 누가 더 아쉬울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저도 대본을 쓰면서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분명 이거는 환경은 맨유가 아쉬워야 되는데 경기만 보면 토트넘이 더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경기는 확실히 후반전에 네. 토트넘이 잘 하더라고요. 그냥 빌드업 패스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결국 맨유는 물론 나쁘지 않은 게임 플랜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는 연장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한 거는 이제 어제 리산마가 복귀 전에 치렀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카세미르도 확실히 벤치 있죠? 있었죠. 네, 카세미로스 벤치 있었고 이제 리산마가 확실히 들어오니까 그래도 후반에서 약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볼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왼쪽 쪽에서 원래 같으면 에반스가 나왔잖아 그 자리에. 네. 에반스도 뭐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그쵸. 리산마가 들어오니까 음. 확실히 그 패스의 질이 달라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간결하게 탁 주더라고요. 볼 수 없었던 그런 패턴의 공격 빌드업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어서 이제 리산마가 돌아왔기 때문에 테너의 진정한 시험대가 드디어 이제 빌드업 축구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건가요?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리산마가 돌아왔는데도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빠이빠이 해야 됐을 그러면 진짜 변명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네. 돌아왔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 맨유의 가장 큰 부진의 원인은 리산마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코어가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스트라이커도 새로운 친구고 그 부패는 멀쩡하지만 멀쩡하지만 카세미로랑 리산마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없던 게 가장 큰 부진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선수가 돌아와서 오면. 좀
그리고 지난 시즌에 75% 정도만 해줘도 음. 지금처럼 부진하진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이 경기 전까지죠. 첼시가 맨유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메뉴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혹시 맨유가 지면 이거 이제 뒤집힌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이번 라운드 결과로 인해서 맨유가 7위 승점 32점을 위치하게 되었고요. 첼시가 9위 승점 31점으로 이제 붙어있게 됐어요. 다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다시 붙게 되었는데 저희가 학창 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첼시랑 맨유가 우승 경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붙어 있었는데 유로파 이제는- 컨퍼런스 경쟁 지금 6권 경쟁을 이거 대체 무슨 일이 아이고, 있었던 거지? 어쩌다가 그래서 시즌 막판에 어느 팀이 더 위에 있을지도 좀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메뉴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가 이제 1월 29일 뉴포티 카운티와 FA컵 경기 있고 그다음에 메뉴는- 2월 2일에 울브스랑 좋습니다. 리그 경기 있고 그래서 좀 남았어요 시간이. 그래서 부상 선수들도 좀 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륙컵 출전 선수들도 조별리그 탈락한다면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빌드업 축구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준비해. 이제는 좀 해서. 해야죠. 네. 맨유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럽 대항전에 가려면 FA컵 우승? 우승을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음. 리그 4인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2강전에 뉴포티 카운티 정도만 되지는 네, 좋거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32강인데 32강에 뭐 4강도 아닌데. 토트넘은 맨시티 만나는데 뭐.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야.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맨시티와 네. FA컵도 큰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경기를 잘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손흥민의 부재가 좀 네. 뼈아플 것 같습니다. 손민의 무대 껴아프고 맨시티는 이제 데브라이너가 복귀를 해서 진짜 잘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뉴캐슬 뉴캐슬이랑 전에- 맨시티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싸 이겼다 뉴캐슬이. 네, 뉴캐슬이 2대1로 이기고 덕배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1골 리어시를 아, 바로 딱 게임 박더라고요. 체인저야. 진짜 쉽지 않은 경기죠. 음.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리그 경기가 자 봅시다. 리그 경기는 브렌트포드랑 홈 경기가 바로 있는데 뭐 일단은 맨시티와 FA컵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보다 멜디스 언제 돌아올지 뭐 그리고 손흥민이 없는 기간을 어떻게 버텨낼지 뭐 그거를 좀 잘 토트넘 입장에서는 고려를 앞으로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번 경기 얘기까지 모두 다 해봤는데요. 뭐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지웅 씨? 맨유 이거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능한가요? 네. 맨유 화이팅. 이제 화이팅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화이팅밖에 할 수가 없어. 요즘은 뭐 그러니까 성적 지금 맨유가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뭐 이것도 액면가로도 아쉽긴 하지만 저는 리버풀전부터 또 내부 내용이 너무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런 축구를 하는 게 맞나? 이 점에서 좀 많이 아쉽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축구를 좀 다시 보고 싶어요. 지난 시즌에 제가 축구 되게 즐겁게 봤거든요. 맨유 지난 시즌 이맘때 맨유 완전 네. 돌풍이었죠. 그 돌풍이었고 경기 내용도 되게 재밌게 잘했고 그러니까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있어요. 약간 그냥 좀 빌드업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1년 사이에 팀이 너무 망가졌고 물론 악재 부상 등 좀 여러 악재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이제 리썸마가 돌아왔으니까 저는 좀 희망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게 지금 맨유가 승점이 32점 그리고 챔스권인 아스날이 승점 40점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요. 80점 두 게임 반 정도만 딱 열심히 쫓아가면 게임 반.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 팀들도 뭔가 좀 상태가 비리비리해요. 저 아스날 비리비리. 네. 네. 근데 이제 단 아스날은 20경기 치렀고 맨유는 21경기라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요? 네. 놀리시는 건가요? 그리고 득실차가 말이 안 돼요. 아스날이 플러스 17인데 맨유가 마이너스 5입니다.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일 수가 어떻게 리그 7등인데 마이너스 5? 이게 맨유가 1점 차 승리가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약팀들한테도 1점 차로 겨우 질 때는 이기고 4대0, 3대0 질때는 이렇게 화끈하게 지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득실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득실 아쉬워도 승점 이기면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끝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뽕이어서 그냥 토트넘이 4등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맨유는 어차피 안 된다. 맨유는 안 될 것 같고 얘는 그냥 FA컵에서 유로파라도 가는 걸 좀 현실적인 목표로 잡고 저희는 이제 리그컵 우승해서 맞네. 아 그러네 4강이잖아요. 한 단계씩 올라가자. 근데 리그컵 우승해서 유로파 가자. 아니, 챔스- 컨퍼런스인가요? 챔스 나가봤자 뭐 개꿀조에서 조별리그 4등 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나갔었죠. 까먹고 있었어.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야. 맨유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리그에 집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빨리 일단 맨유 입장에서는 좀 수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경기력을 타이밍이지 좀 않나? 경기력을 좀 팬들이 좀 재밌어하는 축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유 얘기도 여기까지 해봤고요. 토트넘 얘기도 여기까지 해봤고 저희는 이번 여기서 좀 물러가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부가 좀 빨리 녹음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원래 1부를 저희가 먼저 하고 2부 녹음을 하는데 또 경기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결과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직 아시안컵 한국과 바레인 그쵸. 직전이거든요. 치킨 지금, 시켰나요? 아니 시켜달라 했는데 시켜달라 했는데 답장이 없네. 그래서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먹으려면 선발 라인업도 떴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일단 고려를 약간 살짝 해주시면. 아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무조건 이겼지. 이겼잖아요. 무조건 에이, 이겼지. 설마. 축하드립니다. 1차전 승리. 아 축하. 솔직히 몇 골 넣을지가 문제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아시안컵 계속 있으니까 아시안컵 얘기도 계속 해보. 또 리그 경기도 다음 주에 조금 있고 그리고 리그컵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그 리그컵이나 리그 경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